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문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오늘 동성고, 이번 중간고사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소개에 앞서 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는 현재 성문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명인학원과 대찬학원, 그 다음에 대치우리학원에서 아이들을 수학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동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번에 출제 나왔던 경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저의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22문항으로 수학이 출제되었고요. 네, 20문항의 객관식 문제와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가 서술형으로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 3단원, 그러니까 소 3문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문제로서 그냥 배점이 1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술형 1번 같은 경우에는 3점, 3점, 4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그냥 10점짜리 문제로서 사실 가장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요. 제가 나름 난이도를 세분화해서 여기다 적어놨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위 아이들이 많이 푸는 문제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 혹은 뭐 RPM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쉽게 접하는 문제집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했다면 한 요 정도? 여기서 끊겨야 돼요. 네, 1번부터 9번 정도까지만 그 문제집 정도의 난이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시중 문제집을 여러 회차 풀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성적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왔어 라고 말을 아이한테도 듣고 어머니께서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하셨다면 그 이유는 동성고등학교의 출제 경향은 기존에 있는 시중 문제집과는 사뭇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동성고등학교에 있는 시험 문제를 모두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엔 1번부터 5번까지가 3.5점, 그 다음에 6번부터 여기 아래까지가 4점이었거든요. 토탈 여기 정도 해주면요. 보통 30 몇 점대 나와요. 그리고 뒤에 한두 문제 더 맞히면 이제 40점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뭐 수상을 3번 돌렸네. 뭐 이렇게 말했지만 아마 그럴 땐 보통 로직이 라이트 센, 그 다음에 뭐 RPM, 그 다음에 뭐 센, 혹은 뭐 라이트 센, 뭐 베이직 센,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도 죄송하지만 이번 시험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건데 뒤에 있는 문제들은요 보통 모의고사 시중에 저희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6월과 9월에 이제 교육청에서 모의고사를 출제해요. 그 문제들을 바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부교재를 나눠주긴 했지만 그 부교재에 대한 의존도도 사실은 조금 적었고, 네, 그리고 그 부교재를 가지고 똑같이 낸 것보다는 응용해서 냈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한 문제를 되게 열심히 파고드는 습관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다. 교과서만 보자 한 문제를 또 풀고 반복적으로 학습했다. 이런 사고로 공부를 했더라면 사실은 이번 시험 방향과도 조금 거리감 있게 공부를 한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들 자체가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에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식 쓰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 그래프를 보면서도 가로와 세로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그냥 어떤 말을 듣고선도 걔를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더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부족했던 친구라면 이번 시험이 아마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선 22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대한 배점이 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는 잘 안 보이죠.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10점짜리이긴 하나 아이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고난도 문항이고요. 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의고사에서 킬러로 출제가 되었던 그 문제가 변형돼서 학교에서 냈었기 때문에 30번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도 오답률이 엄청났던 문제였는데 그것을 이번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보통 보지도 못한 채, 손도 못 댄 채 틀려서 이번에 워낙에 동성고는 1등급 컷도 낮고 뭐 100점이 없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등급 커튼 같은 경우에도 80점대로 지금 학교에서도 예측을 말씀을 해주셨고 80점대가 1등급 컷이다. 그다음에 2등급 컷이 70점대다. 3등급 컷이 60점대다. 라고 지금 학교에서도 지금 공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도 70점 정도 받으면 2등급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60점 받으면 3등급 맞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로만 보기에는 60점 하면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들을 다 푸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아이들이 힘들게 느낄 뿐더러 기존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만을 공부했을 때는 학교의 출제 경향과 사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필수 유형이다라고 해서 중학교 때 했던 고지고대로의 방식을 고스란히 갖고 와서 공부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이 문제가 원하는 바와 출제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서 동시에 머릿속으로 웬만하면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식으로 유도가 가능하면 좋고요. 그것들이 좀 더 속도가 빠르게끔 스피드화 되게끔 그것을 우리가 평소에 노력하면서 연습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 자기가 몇 번까지 풀었더니 뭐 10문제가 남았어. 다 못해서 못 풀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풀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 평소에 그것이 많이 습관화가 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평소 연습했던 친구는 아니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문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조금 더 습관화가 돼줘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예 너무 어려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공부 방법을 바꿔주시고 시중에 본인이 풀고 있는 문제집도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주시는 게 조금은 좀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부교재라고 저희가 프린트를 학교에서 맨날 나눠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제차 3차 아이들이 공부를 했겠지만 그걸 달달 외운다고 해서 학교 시험에 고지고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한 뉘앙스를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그냥 암기하는 공부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라고 보면요. 우선 이게 왼쪽에 보이는 건 저희가 이번 시험 공부를 하면서 했던 저희 반에서 쓰고 있는 교재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저희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도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변형해서 만들거나 모의고사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쓰거나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였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변형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요 도형 자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식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거죠. 보통은 쉽게 낼 때 그래프를 봐도 뭔가 X축, Y축 정렬이 가지런하게 해서 높게 이쁘게 줘요. 이거는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좌표축은 여기에 있는데 이미 떨어져 있고 여기 축 같은 경우에도 Y는 5라는 선을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많은 아이들이 못 풀었고 실제로는 참 손도 못 댔던 친구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1차적 당황, 식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많은 문제들을 못 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보면서 식을 쓰는 능력을 좀 갖고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평소에 좀 실려줘야 되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시중 문제집만으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이 접해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우리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년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성고 학생으로서 이제 수학을 대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는 어떻게 문제를 보고선
문제를 보고 내가 식을 쓸 수 있는가, 내가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평소에 수학적인 학문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 30문제, 50문제 끝냈어, 숙제를 제출했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뒤에 문제도 봐주시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들도 풀었던 문제이긴 한데요. 이 문제는 작년 기출이었어요. 사실은 동성고 작년 기출이 보시면 x의 k제곱 더하기 y의 k제곱 더하기 z의 k제곱은 4k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도 보시면 올해 a의 k제곱, b의 k제곱, c의 k제곱 4k라고 되어져 있죠. 작년의 기출을 그대로 따와서 작년 기출에서는 오로지 한 문제 요거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출에서 출제가 되네 라고 해서 기출을 다 본다, 이런 것도 또 사실은 요 한 문제 하나 맞추고자 해서 22문제를 다시 한번 훑는 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봤을 때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곱셈 공식을 외울 때 제곱이나 세제곱까지만 외워줘요.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풀 수 있는가, 아니면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알 수 있는가, 이것들은 아마 제가 지금 딱 말하면서 여기 우리 지금 와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은 술술술 공식이 떠오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출제되어 있는 건 4차거든요. 4차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아마 당황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 문제 안 넣었지만 이번 시험에 5차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5차 같은 거 공식 외워야 되냐?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시중에 있는 학원들, 다수의 학원들에서는 5차나 7차까지도 암기시키는 학원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5차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유도를 해서 끌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지,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5차를 건드리기에 가장 좋은 거는 2차와 3차의 곱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2차 아이들이 외웠고 3차 아이들이 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유도를 해야 된다. 너무 쉽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암기로 써가면 안 된다라고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4차를 봐도 사실은 당황할 필요가 없지만, 암기만 해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안 배웠는데 라고 하면서 바로 못 풀 수 있었던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기출이었는데요. 모의고사 기출을 저희가 공부했었는데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지만 조금 변형이 돼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세 문항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고는 평소에 많은 양을 공부했다라던가 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내가 문제를 얼마든지 변형을 해도 내가 맞출 수 있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지, 그냥 막 양치기로는 제가 지금 눈을 몇 차 말씀드리지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저는 진짜 계속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거의 다 손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객관식에서 지금 20번까지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어디서부터 거의 손을 못 댔냐고 봐주시면 되냐면요. 우선 우리 아이가 조금 수학을 못한다 라고 생각했을 땐 6번부터 힘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잘한다. 그럼 9번부터 힘들었고요. 근데 좀 열심히 하는 친구다. 그러면은 13번, 13번 왔을 때부터 시간이 없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동성고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가 40점대 후반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점, 46점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돌고 있는 커트라인이라고 딱 저희 평균이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점수만 들면 너무 가슴이 철렁하죠. 하지만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았고요.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모의고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대로 변형되어서 나왔죠. 우리 아이들이 저런 것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뒤집잖아요. 못 풀어요. 요거 푼 친구들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동성고는 다시 한번 동일한 문제를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건, 아니 우리 아이는 아직 수학을 많이 하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고 잘한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많이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요. 우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교수법이 많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우선 제가 추구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아이의 실력
보다도 사실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공부를 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라고도 뭐 수상을 처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수상을 한 번밖에 못 돌았어요. 우리 아이가 많이 뒤처지죠? 라는 말들을 어머니께서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반 한 반 가르치고 있고 그 반에 우선 그레이드는 B등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반에서는 동성고 기준으로 했을 때 70점 이상자가 이미 나왔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상을 한 번밖에 돌지 않았다라고 말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네, 수상을 많이 돌고 적게 돌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단점을 빠르게, 장점은 빠르게 부과시켜주고 단점은 빠르게 보완시켜줘서 그 친구가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수준인 건지, 어떠한 것들인 건지, 아이가 사고하는 방식은 어떤 건지 적절하게 파악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실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요. 고난도 문제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애가 못하는 것 같지만 뭐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어떤 거 잘 맞아 왔다더라. 뭐 오늘 반에서 아무도 못 말했는데 자기만 말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일을 어머님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력은 부족하고 배운 것들이 기초 지식은 별로 없을지언정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도 문항도 당연히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출시켜주고 경험시켜줌으로써 어쨌거나 시험장에 가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당황감 없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도 평소에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평소 수업 시간에 저는 등급과 상관없이 고난도 문항을 많이 노출시켜줌으로써 아이들에게 풀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금 많이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번 시험에서도 시험을 못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응용 심화 단계에 갔을 때 실력이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거기서 아이들이 많이 힘듦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많이 위축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난이도별로 접근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 좋아. 그래서 대수적인 방법, 기하적인 방법, 아니면 직관적인 방법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방향성을 굉장히 많이 제시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도 저의 교수법을 따라라, 선생님 방법이다 라고 가르치기보단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 제가 먼저 알려주고 아이들이 좀 생각보다 고집이 세서 자기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랑 푸는 방법이 다르면 사실 안 듣는 방법을 많이 택해요. 제 수를 갑자기 안 듣고 자기 혼자 막 풀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는 알겠어요. 자기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이 방법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우선 제 걸 봐달라고 말을 하고 제 거 설명을 하고선 네 거를 풀어봐라고 그 아이들한테 사실 필기하는 시간에 풀어봐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풀이가 맞다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혹은 틀렸다라는 것도 막 알려줘요. 그래서 이건 운이 좋았던 거다. 아니면 이건 맞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에서 아이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하지만 이 풀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선생님 걸 풀면은 고난도까지도 이 방법으로 걔도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방법을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하고 아이가 그래도 싫다, 잘 안 떠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이 어디까지만 먹힌지 이 문제 풀어봐라면 다른 문제를 주면서 이건 안 먹히지 않냐. 그럼 너는 스타일을 2개를 암기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솔직히 따르면 합리적인 납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선택을 해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께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저 그거에 대해서 정말 100% 존중해주는 스타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자이스토리 많이들 풀고 있습니다. 뭐 마더텅, 마풀 기출 시너지 뭐 등등 해서 시중에 나오는 많은 기출 문제집을 풀고 있긴 하지만 그 문제를 보고서 해설지를 보거나 아니면 영상 강의를 보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보다는 암기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냥.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집들도 많은 수차례 변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접근시켜주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노출시켜줌으로써 시험장에 가서 사실 위축되고서 보고 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 우선 우리 아이들이 2~3차례 수상에 노출되었던 친구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그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문제 출제가 되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까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단계적으로 잘 알려주는 거 있다라고 봐주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인 비약이라던가 사실은 오답 같은 것들도 제가 많이 잘 캐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콜 클리닉을 할 때 조교도 많이 활용하지만 시험 대비 때는 전적으로 제가 다 들어가서 저희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케어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는 되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조금 힘든 부분도 아이한테는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이 점수 받을 거다라는 것도 좀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에이 설마라는 생각으로 제가 너 이렇게 하면 30점 맞아. 또 이렇게 하면 40점 맞아. 진짜 찐이야 라고 했는데 애들이 아, 뭘 절 뭘로 보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험 끝나고 와서 이제 막 못 봤다라고 말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못 봤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사실 평균을 윗돌았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건 제가 시험 기간 때 열심히 가르쳐서 평균을 윗돈 점수가 나온 거지 저희 아이들이 50점씩 맞고 60점씩 맞아도 본인들이 막 되게 못 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현실 직시를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사실은 현실은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본인들이 40점을 맞았던 친구들조차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전략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 그것들을 계산해 준다면 사실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머리가 있는 친구들은 다 잘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공부 방법이 잘못돼서 그랬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양보다도 공부 방법만 잘 제시해주고 잘 알려준다면 아이들이 점수 맞기는 되게 쉽거든요. 보여요. 사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지를 봤을 때 아, 이게 뭐가 어렵지? 라는 생각이 사실 보일 텐데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에서 고작 고등학생 올라온 거라서 아직 시험 스타일을 잘 모르는 거죠. 중학교 때처럼 그냥 방정식을 풀어라. 근을 구하여라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은 고등학생화가 덜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접했으니까 빨리 자신이 이제 고등학생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고등학생에 맞게 수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를 가르칠 때 판서식 수업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저희 정규 수업 외적인 시간에는 따로 불러서 1대1로 조교 과외를 시켜준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소수의 인원을 남겨서 심화 수업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이들이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부진하면 그걸 끌어올리는 작업 또한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고 누군가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거나 조금 더 난이도 높은 수업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수업 시간 외적으로 보충 수업을 심화 킬러 문제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난이도에 상관없이 모든 기본, 그 다음에 필수 유형, 그리고 심화 유형까지도 두루두루 가르치고 있어서 사실은 제한적이잖아요. 다른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 수학 전문학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같이 되는 건데요. B등급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반이다 라고 하면 그 수준에 맞는 수업만 가르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성적도 한계가 있어요. 다른 반을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갑자기 점수가 7, 80점으로 달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학교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노구나 할 거 없이 고난도까지 아울러서 수업을 듣게 된다라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봤을 때도 저희 반도 한번 올 주간식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날 뻔해가지고 제가 차마 부모님들께는 점수를 못 드렸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정말 이해를 한 건지 아닌 건지 보려면 식 쓰는 걸 제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 보거나 자체 시험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단원 테스트나 저희가 학원 시험 볼 때 객관식으로 한 번, 주관식으로 한 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제한 타이트한 시간 내에 얼마만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게 되고요. 주관식으로 시험 볼 때는 이 친구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식 쓰는 것이 어느 쪽으로 발달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시험에 대한 테스트나 성적에 대해서 제가 결과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채점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제가 다 한 명 한 명씩 확인하고 아이들한테 코멘트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 아이가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가 빠르게 고쳐나가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학생과의 면담이라던가 학생과의 상담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을 파악해야 빨리 그 친구의 장점이라던가 니즈를 파악해서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다 같은 시험지인데 제가 지금 채점한 게 다 다르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푸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아이들을 좀 파악해서 빨리 아이를 알아야, 그러니까 저희 같이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를 놓고 수업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잘 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문제점들을 어머니들께서 조금 염려치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마킹을 해서 분모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랑을 해보자면 우선 4등급 친구들도 1등급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6등급, 7등급이었지만 고3 때는 2등급, 그리고 수능 때는 1등급, 100분이 98 이렇게까지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등급이었는데 96점 나왔다. 1등급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위권이라던가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권까지도 많이 올렸던 케이스라서요. 사실 제가 뭐 공부를 잘 가르치다기보다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제가 정말 잘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춤형 강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은 다 녹화 방송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게끔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 결석했을 때에는 영상 강의로 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니다, 나 영상 강의 봐도 잘 안 볼 것 같다 라는 생각 많이들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잘 안 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요일에 제가 불러서 우리 아이들 보충 수업 제가 하거나 조교님이 하거나 해서 저희 조교가 따로 보충 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 강의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강의를 볼 때는 어떤 때가 좋냐면 기숙사라던가 혼자 공부할 때, 시험 기간에 혼자 공부할 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너무 갑자기 가슴 두근두근 거려. 그때 개념인도 아무것도 기억나고 다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제 빨리 영상 참고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본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과 토요일로 준비되어 있지만요. 보통 저희 아이들은 목요일 날에 와서 따로 조교님 개별 수업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조교님 개별 수업 많이 듣고요.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부터 1시까지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번 시험 기간 때 했었던 걸로 말씀드리자면 토요일 날 끝나고선 쭉 남아서 계속 수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통은 시험 대비 때가 되면요. 1시 이후에 제가 3시까지 킬러 문항을 따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이 정규 수업 시간 내에는 기본적인 부분과 필수 유형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문제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 외적인 시간에는 개별 보충들, 아이들 한 명 한 명 케어놓고선 제가 돌아다니면서 문제 봐주는 거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에 1시부터 3시까지는 킬러 문항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시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오로지 제 시간일 뿐 저희 학원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수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수업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마치겠습니다.